오늘 준비한 사건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04년 12월 5일 새벽 3시 30분경 대전 동구 대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박 씨가 주차장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고서야 아파트 입출입할 때 자동으로 차량 확인이 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경비원분들이 새벽마다 주민 차량 명부를 들고 다니면서 번호를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날도 경비원 박 씨가 차량 번호를 다 확인을 하면서 새벽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무심코 어떤 차를 보고 딱 걸음을 멈추게 돼요. 평행 주차를 해놓은 차가 있었는데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었던 거예요. 시동도 꺼져 있고 내부 조명도 없는데 비상 깜빡이만 깜빡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안에 사람이 있나? 왜 깜빡이가 켜져 있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서 내부를 딱 봤는데 이 차량 안에 뭔가 중년 여성이 한 명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두운 와중에 자세히 봤는데 뭔가 좀 자세가 특이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을 향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주차해놓고 피곤해서 잠들었나 보다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좀 깨워야겠다 싶어서 이제 경비원분이 창문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려요. 근데 몇 번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제 명부를 꺼내가지고 차 번호를 확인을 해요. 이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동호수를 일단 확인을 하고 인터폰을 걸어요, 집으로. 그래서 아들이 인터폰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차에서 잠드신 것 같은데 좀 와서 봐야 될 것 같다. 같이 올라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서 주차장으로 내려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차량 문을 여는데 여기서 정말 상상치 못한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하게 돼요. 차 내부에 완전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고요. 시트와 바닥이 완전 피로 흥건했던 거예요. 이 중년 여성이 이렇게 옆으로 약간 비스듬히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42세 문 씨였어요. 경비원 박 씨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면서 구급대가 출동을 했는데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였습니다. 사망했어요. 사인은 과다출혈이었고요. 바로 이제 형사들이 도착을 하면서 사건 수사가 시작이 돼요. 일단은 수사팀이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거에 집중을 해요. 봤더니 그 범인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칼집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칼집 크기를 보니까 날 길이만 25cm에 달하는 흉기로 추정이 됐어요. 상체만 좀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한 상태였거든요. 가슴, 어깨, 옆구리 여기저기 찔린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손에도 찔리고 베인 그런 저항흔들이 가득했어요. 어떻게든 공격을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진짜 온 힘을 다한 것 같아요. 수사팀은 주차장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문 씨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해요.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수사를 해보니까 사건 당일에 문 씨가 지인 모임이 있었어요. 여기서 술을 마셨거든요. 영업직도 하고 있고 개인 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평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되게 자주 있었다고 해요. 이날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가 이제 집에 올 때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귀가를 합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다툼이나 갈등 같은 건 없었고요. 헤어질 때까지 되게 유쾌한 분위기였대요. 서구 월평동 쪽에서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만났는데 그때 시각이 오전 2시 30분 경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경비원 박 씨가 시신을 발견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즉 그러면 1시간 사이에 대리기사를 만나서 집에 오고 누군가에게 살해가 되고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죠. 대리기사와 함께 출발한 문 씨는 한 30분 정도가 지난 오전 3시를 전후해서 아파트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냈는데 이 대리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여기서 요금을 받고 본인은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구부터는 이제 문 씨가 이제 좀 술에 취한 상태이긴 했지만 직접 차를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재 상황, 뭔가 많은 정보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추정일 뿐인 거고 대리기사하고 헤어진 후부터 경비원에게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이 문 씨의 동선, 문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이 공백의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사 초기에 이제 유력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 특정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은 대리기사였어요. 그 시간에 함께 있었고, 또 문 씨가 그 시간에 누구랑 만날 계획을 또 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를 접촉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어떤 새벽 시간대거든요. 범행을 노린 비면식 범인이 아닌 이상. 근데 경찰이 이 대리기사에 대한 더 이상의 혐의점은 잡아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생전에 문 씨를 만난 마지막
인물이기도 하고 또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졌다는 알리바이도 이게 본인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문 씨 주변에서 어떤 뚜렷한 원한이나 채무 관계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알던 주변인이 아니라 그날 처음 만난 대리기사로 의심이 쏠렸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고 휴대폰 통화 내역, 동선 추적,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혐의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수사팀이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가 하나 있기는 했었어요. 아까 현장에 칼집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여기서 쪽지문이 발견이 된 거죠. 범행 도구를 잡았던 지문일 테니 수상한 대리기사 지문을 채취해서 지금 대조를 해보면 되는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쪽지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신원 파악을 하거나 이 대조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여기에만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대리기사는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사실 이 쪽지문 말고는 뚜렷한 게 없었어요. 당시 아파트에 이제 CCTV가 있기는 했는데 시신이 발견된 지상 주차장에는 또 하필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완전 이거는 뭐 범인의 윤곽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수사력을 총동원합니다. 강력계 형사 3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을 했고요. 동일수법 전과 관련 인물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쳐요. 그럼에도 혐의점이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용의자를 진짜 특정조차 못하고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장기 미제 사건이 되면서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요. 그냥 뭐 가끔 뭐 대전에서 발생한 7대 미제 사건 뭐 이런 거 다뤄질 때 한 번 언급되는 정도? 그렇게 세월이 지나게 된 거죠. 그런데 2011년에 이 사건이 완전히 반전을 맞이하게 돼요. 대전지방청에 미제전담 수사팀이 신설된 거예요. 그러면서 2011년 말에 이 대성동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까지 시작이 된 거죠. 당시에 유족들이 막 사진도 공개를 하고 어떻게든 막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했었대요. 너무 잘 된 일이죠. 그렇게 이 사건 전담,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당시에는 왜 우리가 범인을 못 잡았을까? 왜 수사에 실패했을까? 이거를 분석을 해봐요. 수사 방향을 처음에 이제 초반에 잘못 잡으면 되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사건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멀리 가버리는 다시 돌이키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는데 2004년 당시에 원한에 의한 살인 쪽으로 수사력이 되게 많이 집중이 됐었어요. 이거를 실패 요인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번에 재수사를 할 때는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행히 2004년 수사팀은 모든 수사 자료와 증거품을 잘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관련 문서만 6,000장에 달했습니다. 전담팀이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해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되짚어 보거든요. 이 전담팀의 판단도 수사팀과 같았어요. 이 쪽지문만이 이 사건의 열쇠다, 해결하는 열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2004년 당시에는 이게 단서가 되지 못했잖아요. 너무 작아서. 근데 이 전담팀에게는 수사팀에게 없었던 아군이 있었죠.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2010년대에 들어서는 쪽지문만 가지고도 대조 작업이 가능해졌거든요. 대조군만 잘 추려내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주목한 집단이 어디였냐? 동종 전과자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이 재범률이 되게 높거든요. 현재 전과자도 과거에 그 범행을 한 이후에 재범을 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특수강도 전과자들이 추려지면서 79명의 리스트가 완성이 돼요. 이제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감정 의뢰를 받고 79명의 지문을 일일이 대조를 하고 2012년 1월 15일에 전담팀으로 그 결과가 도착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완전히 적중했어요, 직감이. 일치자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인적사항도 같이 담겨 있었거든요. 누구였냐? 과연 대리기사였을까? 아니었습니다. 2004년 당시에 사채업자로 일하던 53세 남성 김 씨였어요. 사건이 발생한 게 2004년이잖아요. 2005년에 이 사람이 특수강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년에 출소한 상태였던 거예요. 바로 김 씨가 어디 사는지 알아내고 잠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 씨가 검거가 돼요. 사건 발생 8년 만이었어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 수사팀의 말을 듣고 체념한 듯이 범행 일체를 자백을 해요. 그러면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입을 뗍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7년 전의 그날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항상 어떤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뭐 사건의 전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는 범인의 진술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말도 오늘 제가 3건 녹화를 하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제 영상을 매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말이지만 나름 중요한 부분이어서 반복을 한다는 점 양해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김 씨의 진술, 경찰 수사 내용, 그리고 저희가 조회한 판결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건 전말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초기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사채빚이 원인이 돼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동기입니다. 너무나도 우연한 계기로 사건이 발생해요. 김 씨가 사채업을 하잖아요. 범행 당일에 어떤 채무자를 만나기로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대정동에 있었는데 그날 이 채무자가 약속을 깨고 안 나타난 거죠. 그래서 허탕을 치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우연히 여기서 도로에 주차된 문 씨의 차량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다는 거죠. 이것도 살인자의 주장이에요. 본인이 봤다는 건 어디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차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차량 안에서 피해자 문 씨가 어떤 남성과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했으면 하는 거지. 본인들 일인데. 이게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이걸 보고 일면식도 없던 문 씨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남성이 실제 있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불륜 상대인지 뭐 이런 거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당시에 김 씨는 문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빌미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에 이제 도박빚도 있고 생계가 조금 안 좋았대요. 잠재적 범죄자들 보면 이런 상황에서 돈만 되면 무슨 짓이라도 벌일 준비가 돼 있죠. 김 씨도 그랬어요. 잠시 뒤에 남자가 떠나고 나서 이제 문 씨의 차량이 아파트로 들어서는 걸 보고 자기 차를 끌고 뒤따라 들어갑니다. 차량을 정차하자마자 빠르게 문 씨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요. 너무 놀랐겠죠. 누구냐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때부터 김 씨가 얘기 좀 하자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합니다. 너 할 말 있지 않냐? 너 방금 그 남자랑 뭐 하는지 내가 다 봤다. 너네 신랑 내려오라고 해라. 내 입 막으려면 돈 내놔라. 이렇게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 그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문 씨도 만만치 않았어요. 돈을 내놓지 않았고요. 아주 완강히 그 협박과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때부터는 김 씨도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적당히 협박하고 돈을 뜯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일이 되게 커진 거잖아요. 김 씨가 막 갑자기 자기 차로 가더니 대시보드에 있던 회칼을 가지고 돌아와요. 이런 걸 가지고 다녔었나 봐요. 이거를 막 문 씨에게 들이밀면서 500만 원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했던 거예요. 문 씨는 돈을 딱 꺼내서 이거 갖고 꺼져라 이러면서 핸드백에서 40만 원을 꺼내서 줬대요. 근데 여기서 뭔가 본인이 돈을 받고도 성에 차지 않았던 건지 뭔지 문 씨의 쇼핑백이랑 핸드백까지 챙겨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차 밖으로. 근데 이때 문 씨가 김 씨의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김 씨가 뒤로 넘어집니다. 근데 이때 순간적으로 이제 본인이 화가 폭발했다는 거죠. 참 이상한 게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지금 분노를 할 만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강도한테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한 게 지금 열받았다는 걸까요? 결국에는 본인이 너무 열받았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흉기를 휘두르면서 문 씨가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즉사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분노로 흉기를 마구 휘두르면서 문 씨가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즉사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김 씨가 했던 범행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 밝혀진 사건은 문 씨를 살해하고 난 다음 날 저지른 사건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건은. 여태 이것도 미제 사건이었던 거예요. 12월 6일에도 김 씨가 채무자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그랜저 차량을 몰던 37세 여성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범행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뭔가 문 씨에게 했던 것처럼 딱히 뭐 약점을 잡은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일단은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서 주거지를 알아내요. 그리고 자기 차에 있던 감귤 상자를 꺼내듭니다. 이거를 왜 꺼냈냐면 이거를 가지고 피해자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더니 피해자 남편 이름을 대면서 감귤 배달 왔는데요. 이렇게 속인 거예요.
남편 이름은 그 집의 우편물로 알아냅니다. 누가 나를 막 쫓아오고 있는 어떤 느낌이라도 이 피해자가 받았다면 뭔가 긴장 상태라서 문을 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 의심도 없이 있던 상태에서 남편 앞으로 뭐 귤이 왔다 이러니까 의심도 없이 문을 연 거예요. 이게 강도였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김 씨는 목을 조르면서 집으로 들어왔고요.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로 입을 막고 피해자를 결박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마침 또 그때 피해자에게 현금이 전혀 없었던 거죠. 신용카드는 또 이제 망가져가지고 쓸 수도 없고.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성폭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고라도 막으려고 이런 짓을 했었대요. 이 성폭행으로 어떻게 신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혹시 뭐 성폭행을 당한 거를 피해자가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들어서 신고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주변에 알려질까 봐? 그랬다면 진짜 거의 악마 중에 악마 대장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피해자의 반항이 엄청 격렬했어요. 그렇게 성폭행은 미수에 그치고 김 씨는 도주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사건도 수사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미제로 남았었던 거죠. 불과 이틀 사이에 살인, 특수강도, 성폭행 완전히 통제불능의 폭주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2주 뒤에 또 다른 강도짓을 벌이다가 검거돼서 살인미수로 5년형을 받고 수감이 됐던 겁니다. 2012년 김 씨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 재판정에 섰어요. 두 사건을 합해서 이제 강도살인 및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정신감정을 했는데 PCLR 검사에서 17점, 중 수준으로 나왔고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14점, 상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재범 위험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해요.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해요. 이전 수용 생활에서 별 문제가 없었고 출소 이후의 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노출이 되면 통제력을 상실하고 극단적인 행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이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머리를 쓰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음에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나는 그냥 술을 마신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나는 그냥 핸드백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핸드백을 놓고 내리면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대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찌른 거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냥 찔린 거지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들어보자면. 근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동시에 10년의 정보 공개 및 2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합니다. 범행 동기가 특히 비난할 만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다. 바로 다음날 다른 집에 침입해서 여성을 강간하려 하는 등 범인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면 과연 범행을 고백하고 뉘우칠 생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에 6명이 유죄 의견을 냈고요. 1명은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일부 무죄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해요. 양형은 무기징역 4명, 징역 20년이 2명이었고요. 징역 15년이 1명이었다고 합니다. 김 씨가 항소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관계자들은 큰 반전은 없을 거다. 항소해도 그냥 무기징역으로 끝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대다수가. 일단은 혐의가 분명하기도 했고 김 씨도 범행을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항소심 재판부가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려요. 감형을 선고해서 징역 20년을 내린 거예요. 나머지 명령은 다 유지가 됐고요. 그럼 대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일단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정상 참작해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다. 이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두 사건이 앞서 선고된 살인미수죄, 5년형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거랑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항소심 감형의 핵심인데 사후적 경합범 관계,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서 천천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경합범이 뭐냐면 조금 어려워요.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말하는데 한 범죄자가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이거를 이제 하나의 재판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단, 각 범죄가 비슷한 사건으로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건일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김 씨의 경우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특수강도 살인미수, 두 번째, 살인, 세 번째, 특수강도 강간.
이렇게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첫 번째 사건, 특수강도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을 받은 거고, 두 번째, 세 번째인 살인이랑 특수강도 강간, 이 두 가지 범죄는 기소가 늦게 됐죠. 이럴 경우에는 일부 범죄가 판결을 뒤늦게 받더라도 앞에 있는 범죄까지 합쳐서 세 개의 범죄를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판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막 갑자기 지금 어지러우시죠? 쉽게 말해서 세 건을 함께 판결했을 때와 한 건과 두 건으로 어떤 시간차를 두고 나눠서 판결을 했을 때 그 총 형량의 합계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법 제39조 1항을 보면 경합범 관계의 경우에는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이유가 앞서서 김 씨가 5년을 수감하고 나온 거, 이거를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형이 된 거예요. 이 밖에도 김 씨의 처와 딸들이 김 씨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선처를 요구하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형의 이유로 덧붙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합범 관계에 따른 이유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또 상고를 했는데 기각이 되면서 20년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나서야 김 씨는 죗값을 치르게 됐어요. 사실 몇 년 후면 나올 사람이기는 해요. 너무 위험한 사람이죠. 재범 위험성 평가도 그렇고요. 본인이 뭔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충동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범행의 욕구를 참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온다면 얼마나 지금 불안해지는 상황이에요. 법이 대체 뭔지 법대로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처벌하고 집어넣을 때는 교화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거기도 하거든요. 뻔히 재범 위험이 높은 사람을 굳이 이 법 때문에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감형을 하고 다시 세상에 나오게 한다는 게 앞으로 많은 사건들도 이런 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또 피해자가 돼야 되는 거고. 어떤 법이나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사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